그렇게까지 왕궁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으면 풍납토성을 왕성이라고 주장하기 어렵지 않나요? 당연하죠. 그 당연한 게 통하지 않는 게 우리 사이여서 그렇지. 이것 말고도 풍납토성은 왕성이 아니라는 정황은 많아요. 그중 하나가 홍수 피해에 관한 겁니다. 기록을 통해서 한성백제 시대에는 홍수의 피해를 제법 많이 봤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한강과 가까운 곳에 백성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강물이 넘쳐서 강변에 위치한 민가의 피해가 심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는 거죠. 네. 지금도 풍납토성이 자리 잡고 있는 풍납동 지역은 걸핏하면 홍수 피해를 입는 이른바 상습 침수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록이 나오는 게 이상할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백제가 허구한 날 홍수 나는 지역에 궁궐을 지었을 리가 없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백제가 홍수를 닦을 자신이 있었과 능력이 없었겠냐는 둥 강옆에 평야지대 쌓은 다른 성도 많다는 둥 하면서 반론이랍시고 내세우기는 해요. 그런 반론도 의미가 없다는 건가요? 재미있는 점은 홍수 피해에 대해서 기록했으면서도 한성백제 500년 동안에 왕궁이 홍수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는 기록이 단 한 차례도 없다는 거죠. 그 홍수 피해는 백성들만 입고 있다는 건데 네. 풍납토성 안에 왕궁이 있었다면 어떻게 이룰 수가 없죠. 네. 기록에 누락운운할 수도 있겠지만 왕 위주로 기록하는 고대사 기록에 백성들 피해는 적어놓고 왕궁 피해를 봤다는 내용은 빼놨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은 아니죠. 어쨌든 홍수가 왕궁이라고 알아서 피해줬을 리는 없고 한강 바로 옆에 자리 잡고 있는 풍납토성 안에서는 특별히 피해를 보지 않을 만한 지역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주 완전히 평야 지역이니까. 네. 그러니까 왕궁이 한강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떨어져 있든가 아니면 왕궁은 홍수 피해를 입지 않을 정도로 일정한 높이에 있어야 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풍납토성 안에는 홍수 피해를 받지 않을 그 높은 지역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풍납토성 안에 왕궁이 있었을 리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왕성이 아니라는 반증이 되겠는데요? 이런 문제가 제기되니까 주류학계 측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했느냐. 자기들끼리 모여서 바람잡은 학술 세미나에서 강조된 사실 중에 하나가 왕성은 강을 끼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이 내용도 잘 따져보면 왕궁하고 왕성 기념을 헷갈리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이날 사회자였던 최병현 교수가 직접 나서서 굳이 동아시아 왕성 중 강변에 없었던 것도 있느냐고 발표 토론자들에게 물었어요. 아까 이구동성으로 다 왕성은 강변에 있다 그러는데 혹시 강변에 없는 유적은 정말 없습니까? 원우영 선생님 강변 아닌 게 좀 찾아보세요. 없어요? 없어요? 오준호 선생님 하나 이제 자료는 나옵니다. 물론 이건 사실을 확인하자는 뜻이 아니라 왕성은 강을 끼고 있었는데 이게 당연한데 공연한 시비를 거는 작자도 있다 하면서 비웃자는 거죠. 네. 이 말에 장단을 맞춘 발표 토론자들이 비웃음을 터뜨렸으니까 그 의도를 다시 확인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어쨌든 이럴 정도로 왕성에 강을 끼고 세워진다는 점을 이 자체는만 보면 황당할 정도로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당연한 사실을 강조하려면서 뭘 확인하려고 했느냐. 왜 그랬나요? 이런 말을 꺼낸 사연을 알고 보면 학자라는 사람들 이미지만 가집니다. 사연은 이런 겁니다. 풍납토성 자체가 왕궁이냐 왕성이냐에 상관없이 어차피 규모가 작은 안에 왕궁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니까 한성백제 왕궁은 강 바로 옆에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백제 사람들은 언제든지 홍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곳에 나라의 중심이자 신성하다고 여기는 왕의 거주지를 지어놨다는 것이 얘기가 되거든요. 네. 왕궁은 단순히 왕이 사는 곳이라는 의미인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의 청와대가 그렇듯이 통치자가 사는 건물은 단순 거주지의 차원을 넘어서 국가를 관리하는 중심의 의미를 가지죠. 이러니 이런 곳이 홍수 같은 재해 피해를 받으면 네. 사람에게 뇌가 타격을 받는 것처럼 국가 조직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백제 사람들이 굳이 왕궁을 홍수 피해를 자주 받는 곳에 지으려 했겠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고요. 더욱이 삼국사기 등의 기록을 아무리 찾아봐도 민가가 홍수 피해를 입었다는 말은 나와도 왕궁이 피해를 보는 이 기록은 없다고 했잖아요. 네. 왕을 중심으로 기록하는 전궁대 기록의 특성을 감안해 보면 왕궁이 홍수 피해 입은 사실을 기록하지 않고 민감에
민간의 피해만 기록해 놨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논리겠죠. 그랬는데요. 이 논리를 어떻게 꼬았는지 한마디로 말하면은 동아시아 왕성은 당연히 강변에 세워졌는데 한성백제 왕성만 문제 삼는다고 몰아가고 싶었던 겁니다. 이를 위해서 서양사 전공자까지 동원해서 서양의 수도 역시 강변에 자리 잡은 것이 대부분 이러면서 물자를 수월하게 수송하기 위해서라도 강 근처에 자리 잡아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이날 나온 홍영진이라는 서양사 전공 교수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수도가 강변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답시고 범람의 위험 때문에 왕궁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논리는 희소한 문제 때문에 자라보고 놀란 것은 운우 하는 말까지 보탰거든요. 네. 이런 말을 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왕성은 강변에 있기 마련이라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가지고 마치 강변에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것처럼 공연히 트집을 잡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런던 또한 이제 그 템즈 강변 바로 옆에 그 지금 타워 오브 런던이라고 부르는 거기에 이제 옛날 중세 때 왕궁이었는데 바로 강변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범람의 위험 때문에 뭐 왕궁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희소한 문제 때문에 뭐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 수도권 보고 놀란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일부러 상대의 주장을 왜곡시켜 비웃음거리로 만들었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런 눈속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왕궁과 왕성, 도성 등의 개념을 확실히 해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이 경우를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도는 대부분 강을 끼고 있는 곳에 자리 잡죠. 네. 서울이나 평양 같은 수도 역시 당연히 강을 끼고 세워집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사는 곳까지 포함한 도시가 강을 끼고 있는 곳에 자리 잡는 거하고 통치자가 사는 건물을 홍수가 나면 물이 덮칠 수 있는 강 바로 옆에 짓는 것이 같은 차원의 문제냐고요. 쉽게 말해서 서울이 강을 끼고 있다고 해서 경복궁이나 청와대를 강 바로 옆에 지은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납토성을 왕성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인사들은 통치자의 거주 공간을 홍수 위협이 있는 바로 강 옆에 지었을 리가 없다는 논리를 가지고 마치 백성들의 거주 공간까지 포함된 왕성을 강 근처에 건설했을 리가 없다는 주장처럼 조작을 해서 눈속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학자라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망가뜨릴 정도의 속임수라고 하시는 거군요. 이를 통해서도 왕궁과 왕성을 명확하게 구별하고 싶어하지 않는 이유를 또 한 가지 확인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사실 이 개념만 분명하게 인식되고 있었으면 왕궁을 홍수 피해 입기 십상인 강 바로 옆에 낮은 곳에 지었을 리가 없다는 주장을 강도 없는 곳에 왕성을 지었을 리 없다는 논리처럼 조작해 놓는 치졸한 눈속임이 통했을 리가 없잖아요. 네. 전문가들의 학술세문의 내용이 무엇 때문에 알아듣기 어려운지 뭐 이런 점을 보면 알아보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왕궁과 왕성 개념 문제가 여기까지 연결되는군요. 그렇죠. 이 밖에도 풍납토성이 왕성이 아니었음을 시사하는 정황들이 좀 더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성의 규모가 작았던 만큼 풍납토성 안에 살았던 인구 추정치도 너무 적게 나온다는 겁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조사한 3,200여 평의 흔적을 하나의 샘플로 해가지고 성 안에 살았던 전체 인구를 계산해본 추정치가 있어요. 이 지역에서 17세대 주거지가 발견됐으니까 샘플의 오차를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네. 한 세대당 평균 6명 가족이 있었다고 봐줘도 7,200명밖에 나오질 않아요. 네. 샘플이 된 지역이 인구 밀도가 혹시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희박했을지도 모르는 가정을 놓고 1.5배 인구 밀도를 가정하고 계산해봐도 11,000명을 넘질 않아요. 네.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오차를 감안해서 모든 요소를 최대치로 감안해서 계산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숫자밖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이 정도 인구는 중앙집권적 고대 국가 체제를 갖추기 이전 단계인 소국 정도의 인구에 불과하거든요. 명색이 고대 국가 체제를 갖추었다는 백제의 도성에 있던 이 도읍지 인구치고는 지나치게 적은 수치죠. 수도의 인구가 너무 적었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네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기로왕 8년 가을 8월 요때 기록을 보면 한수 서쪽에서 크게 열병했다. 또 구수왕 7년 겨울 10월에 도성의 서문에 화재가 났다. 고유왕 9년 7월에 서문을 나가서 활 쏘는 것을 관람했다. 비료왕 17년 8월에 궁서쪽 사대를 쌓고 이 활 쏘는 때 아신왕 7년 9월에 도성 사람들을 모아서 사대에서 활 쏘기를 익히게 했다. 뭐 이런 기록들을 통해 가지고 도성 서쪽에 성문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성문 밖 서쪽 지역이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
알 수가 있어요. 그건 무슨 의미가 되나요? 한성백제 시기에 도성과 관련된 행사 같은 일은 주로 서쪽에서 벌어졌다는 거. 나중에 이제 개로왕도 성이 무너진다 보니까 서문으로도 퇴출을 할 시도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만은 이 한성백제 왕성 서쪽 지역에 넓은 개활지가 펼쳐져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풍납토성을 왕성이라고 주장하는 김태식 기자도 바로 이러한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를 했거든요. 근데 정작 풍납토성 서쪽은 바로 한강하고 붙어 있어가지고 활쏘기 같은 지역 또는 뭐 서문으로 탈출을 시도하려고 하기에는 적합한 공간이 아니에요. 네. 이 점은 풍납토성 발굴 보고서를 봐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발굴 보고서 내용이 나온다면 이 발굴 보고서에서도 한강변에 풍납토성 서쪽이 붙어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거든요. 네. 또 1960년대에 찍었다는 항공 사진을 봐도 서쪽에 한강이 바짝 붙어 있고요. 네. 이 자료 화면들에서 보시다시피 풍납토성 서쪽에 넓은 공간이 없음을 보고서로서 확인해 놓은 겁니다. 그러고 보면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나오는 궁 서쪽문에 대한 기록이 깡그리 헛소리가 아니고서야 풍납토성이 왕성이었다는 논리가 성립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 논리가 되는 거군요. 또 도시공학적인 측면에서 살펴봐도 이상하죠. 왕궁은 도성의 중심지인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풍납토성, 몽촌소동 세트가 왕성이라면 백제 사람들은 도성의 가장 북쪽 끝에다가 해당하는 이 한강변에다가 왕궁을 지어놓고 그 남쪽으로 도성을 개발시켜 놨다는 얘기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백제인들이 그런 식으로 도시를 발전시켜 나갔을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뭐 대부분의 도시에서 왕궁, 왕성이 중심으로 있고 그 주변으로 사방으로 이제 이 도성이 퍼져나가는 구조지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는 거의 없거든요. 그것도 그러네요. 그러고 보면 한성백제가 북성과 남성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점은 분명히 시사가 되는데 이걸 굳이 풍납토성과 몽촌토성 세트로 보는 것도 이상해요. 일단 한성백제가 북성과 남성으로 이루어졌었던 점을 시사해주는 기록부터 보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풍납토성이 북성, 몽촌토성이 남성이라고 결론이 지어졌느냐? 이런 결론은 하남 유래성 후보로 꼽혔던 다른 선들, 즉 삼성동 토성이라든가 남한산성, 이성산성을 후보에서 탈락시켜 놓고 풍납토성을 중심으로 남성과 북성을 찾은 거였어요. 이외에는 딱히 근거라고 할 만한 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그런 결론이 났을까요? 아무리 좋게 생각해줘도 일정한 단계에서 드러난 후보지만 검토해서 내린 결론일 뿐이고 나쁘게 말하자면 자기 논리에 유리한 것만 골라냈다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오죽했으면 이런 주장을 한 당사자가 뭐 그런 사람 중에 하나도 진짜 하남이라서는 영영 사라져버렸을 가능성도 있고 풍납토성이 북성, 몽촌토성이 남성이라는 결론도 잠정적인 결론에 불과하다고 했거든요. 네. 즉 풍납토성이 북성, 몽촌토성이 남성이라는 이것도 불완전한 논리에 불과한 겁니다. 그럼 별 의미가 없는 결론이잖아요. 더구나 이런 논리에는 결정적인 반증이 있어요. 그건 장수왕의 백제공략 과정에서 단서가 나와요. 앞에서 보여드린 기록을 보면 북성을 7일 만에 함락시키고 남성을 공격했다고 돼 있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뭐 때문에 개로왕이 있는 남성을 먼저 공격하지 않고 북성을 먼저 공격했을까라는 의문이 생겨요. 그런데 몽촌토성과 풍납토성은 성내천을 해자로 해서 아주 가까이 붙어있는 성이에요. 거리가 가깝다는 것이 반증이라는 건가요?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처럼 이게 북성과 남성으로 붙어있었다면 과연 이런 식으로 기록이 남았겠냐고요. 3만 명이나 되는 고구려 군사가 쳐들어와서 전투를 벌였는데 거의 붙어있는 거나 다름없는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을 따로따로 공략했다는 거잖아요. 백세 왕성이라는 가장 중요한 거점을 공략하면서 고구려 측에서 일부러 병력 상당수를 놓을게 하지 않는 다음에야 7일 동안이나 북성만 공격하다가 그래서 함락치고 난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남성을 공격했다. 이렇게 말 같지 않은 발상을 장수왕이 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수왕이 제정신이었다면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처럼 가까이 붙어있는 성을 삼만대교에 쳐들어왔을 때 당연히 병력을 투입하게 되면 네. 동시에 전투가 벌어지는 게 정상이죠. 이렇게 남성을 방치하고 북성을 먼저 공격한 것으로 볼 때는 북성을 먼저 공격하지 않고는 남성을 공격할 수 없는 군사전략적인 차원의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게 정상일 겁니다.
그래서 남성과 북성의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뜻이 되네요. 결과지만 여기에 사소한 의문점 하나를 더 추가해 볼 수도 있어요. 온조 13년 가을 7월에 보면 한산 아래로 나아가서 목책을 세우고 위례성의 민가들을 옮겼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이렇게 보면 한산 아래에 목책을 세운 것은 새로운 도성과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풍납토성의 왕성이었다면 한산 아래라고 썼을 것 같잖아요. 주변에 한산이라는 게 할 만한 게 없으니까. 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한강변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물론 이건 사소한 의문에 불과한 거지만 또 한 가지 상당히 중요한 근거가 추가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풍납토성을 한성백제 왕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무슨 주장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시사해 줄 수 있는 문제로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 문제는 뭔가요? 먼저 확인해둬야 될 점은 동아시아에서 왕성을 건설할 때는 이른바 격자구조라고 해가지고 바둑판처럼 질서정연하게 기획된 구조로 도시를 건설했다는 겁니다. 네. 이런 구조는 주나라 이래 기원전 12세기에 세워졌다는 주나라 이래로 동아시아 도성을 건설할 때 거의 교과서적인 틀로 자리를 잡았거든요. 이 사진이 이런 겁니다. 그림이 나와 있는 책인 고공기라는 책은 중국의 옛 기술을 기록한 책이에요. 중국 전국시대에 편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여기에 의하면은 도성은 한 변의 길이가 9리고 각 변마다 3개의 문을 두고 가로와 세로에 9개의 도로를 만드는 한편 각 도로의 폭은 수레 9대가 지나갈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정해놨거든요. 그리고 동쪽은 종묘, 서쪽은 사직단, 앞쪽은 조정의 궁실이 있고 뒤쪽에 시장과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두도록 돼 있어요. 네. 참고로 조선시대에 그린 고구려 장안성 구조도 보시죠. 여기 보면 뚜렷한 격자 구조가 보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신라 왕경 구조도 마찬가지고요. 이 조선시대 고구려 장안성은 조선시대 한백겸 유명한 실학자죠. 이분이 네. 그린 그림이고 신라 왕경 구조는 이제 김한배라는 분이 복원한 그림인데 이 그림을 봐도 뚜렷한 격자 구조가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일본의 평성경의 도시 구조도 다른 일본 고대 도시일전은 격자 구조를 보이고 있거든요. 물론 이외에도 다른 왕성 속에도 여기서 빠지는 게 거의 없고 뭐 웅진과 사비 같은 경우에는 발굴이 되지 않아서 확인시켜 드릴 수 없다는 점은 있지만 네. 확인할 수 있는 동아시아 왕성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타나요. 네. 지금 보여드린 자료처럼 이 동아시아 왕성들은 이렇게 바둑판식으로 도로를 뚫고 도시 계획을 했거든요. 네. 근데 풍납토성 안에서는 이런 구조가 보이질 않아요. 아예 도시 계획이라고 할 만한 것 자체가 보이질 않는 거죠. 풍납토성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도시 계획이 있는 것처럼 소개되는 경우도 있는데 거짓말이에요. 우선 풍납토성에서 발견된 도로의 흔적을 보면 왕성 도로였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형편없는 수준이거든요. 네. 직각으로 지나는 도로가 아니라 방향성도 없이 대충 뚫린 도로라는 거죠. 이 정도 풍납토성은 왕성이 아니라는 근거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로는 있는데 그러니까 딸랑 도로만 있다고 해서 그걸 도성의 도시 구조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 사람이 사는데 길이 없다는 건 오히려 이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왕성역 판별의 도로가 중요한 이유는 왕성의 도시계획이라는 그에 답게 그 시스템에 맞게 배치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풍납토성에서 발견된 집들을 비롯해서 현재 발견된 건물의 배치를 보면 도시구조를 기획하고 배치된 게 아니에요. 일정한 방향도 없이 무질서하게 여기저기 흩어져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백제 정도 되는 나라가 이렇게 도시계획 조치 없이 왕성을 지었다는 것이 설득력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것도 그러네요. 이렇게 곤란한 상황에 직면한 이분들이 찾아낸 해결책이 뭐냐? 그걸 시사해주는 주장 중에 하나가 한성은 북성과 남성 두 개의 성으로 구성되었으므로 도시계획이 정연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얼핏 이것만 보면 뭐 때문에 이 남성, 북성 두 개의 성으로 구성됐느냐, 도시계획이 정연하지 않았다는 걸 강조하느냐는 걸 알기 어렵겠지만 왕궁이라고 주장한 풍납토성에서 오두막만 잔뜩 발견된 현상, 네. 더욱이 이런 오두막들을 특별한 규칙성도 없이 여기저기 지었다는 사실을 알고 보면 의도가 보이죠. 그 의도가 뭔가요? 많은 사람들이 고대하고 원시대를 구별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대 왕성에 무질서하게 건물이 들어섰다고 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 점을 악용하자는 거죠. 적어도 동아시아에서 고대에 접어든 국가 이미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거든요. 무슨 차이가 있나요? 이른바 고대 국가 체제 단계에서는 그 나라 영역에 강력한 통제력을 가진 왕권이 확립된다고 봐요. 수도는 그 중에서 중심고요. 이런 국내 내부에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행정력이 확보되어 있다는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국가 체제를 성립할 때는 중앙 집권적이라는 체제를 갖추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 중앙 집권적 체제를 가지려면 통치를 위한 시설 확보와 체제 정비는 필수적인 요인이겠죠.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시설이 왕궁과 왕성이거든요. 따라서 수중국 왕궁과 왕성의 존재 여부가 바로 고대 국가 성립의 척도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풍납도성이 한성백제 왕성이라고 하면 심각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우선 한성백제는 동아시아의 정상적인 왕국이 당연히 가지고 있었던 개념이 왕궁이 없었다는 뜻이 되거든요. 네. 이건 단순히 함성백제 왕성이 어디냐는 차원을 넘어서 심각한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죠. 왕국 안에 민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해야 될 터이니까 이런 왕궁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왕궁이라고 하기는 어려워지니까요. 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한답시고 내놓은 길이 바로 함성백제는 도시계획을 할 능력이 있던 나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 주장에 따르자면 백제는 왕족들이 사는 왕성까지 하고 백성들이 사는 지역까지 포함한 도성이 구별되지도 않는 수준이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토론을 맡았던 김기섭 실장은 함성백제 왕성을 반개발했다는 식의 언급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그럼 백제라는 나라에게는 모욕적이겠는데요? 함성백제를 우습게 만들어버릴 수 있는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겁니다. 풍납도성은 도저히 왕성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엉망인 구조거든요. 네. 그래서 어디가 기준일지도 모르는 백제 전기라는 시대를 만들어서 왕궁과 민가가 사이좋게 어울려 있는 시대를 만들어내야 했던 거죠.